함께 누운 적은 있지만 섹스는 하지 않았어요. 술은 마셨지만 네, 음주운전 안 했다. 안 보실 것 같다 이거죠? 그거 볼 시간에 딴 여자. 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 100. 이번 주에는 저희가 가정의 달 맞이 가정의 달과 가장 거리가 먼 책들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네. 1부에서는 아내가 결혼했다. 요거 이제 소개를 좀 해드렸고 2부에서는 내겐 너무 완벽한 남편. 네. 요 책 위주로 좀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남편이 죽었는데 네. 너무 완벽한 남편이었는데 행적을 하나하나 쫓다 보니 이게 완전 뭐 그런 세상 바람둥이가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 소설을 쓴 작가가 줄리 매츠인데요. 실제 남편이 첫 남편이 이제 그렇게 갑작스럽게 죽었고 약간 그럼 자기 얘기예요? 약간 자전적인 이야기라고 그래요? 책 속에는 그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실제 뭐 이 소설처럼 본인도 그래픽 디자이너고 그 첫 남편의 죽음 이후로 알게 된 이야기 것들을 실화 소설식으로 담았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남편이 죽었는데 그런 걸 나중에 알게 됐어. 네. 그럼 기분이 아주 더러워요? 들어올래나? 100% 이 남자를 믿고 살았는데, 믿고 살았는데 그럼 너무 배신감에 그래? 죽었는데도 그렇죠. 분노가 막 일어? 분노보다는 너무나 배신감에 근데 막 화를 내고 싶어도 없잖아요. 화낼 대상이 없지. 네, 그러니까 더 미치고 환장할 그런가? 노릇인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저는 만약에 근데 이 비슷한 상황이 있다고 하면 정말 완벽한 아내가 있었는데 죽은 다음에 내가 알게 됐어. 그럼 어떨 것 같은데요? 그러면 난 좀 존경스러울 것 같은데. 그렇게 깜쪽같이 나를 속일 수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그거 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 나한테 역시 해본 사람은 아는구나. 그 노력의 정도를. 무슨 소리야. 아니, 너무 정말 그렇게 내가 완전 눈치 못 챌 정도 수십 년을 많이 그렇게 했다면 네, 와 진짜 이건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고 그 와중에서도 나에게 이 정도의 완벽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는 와 나를 진짜 많이 좋아했거나 사랑했거나 그렇게 돼요? 그런 생각이 들겠죠. 왜냐면 정말 그냥 그 사람이 누군가가 썸바디가 좋아서 네. 뭐 그냥 아예 날 별로 신경 안 썼다면 내가 눈치챘을 거 아니야. 티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죠 당연히. 근데 내가 완전히 속을 정도로 그만큼 나를 또 좋아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 또 약간 웃음도 좀 날 것 같아. 약간 허탈한 거 반? 너무 깜찍하잖아. 깜찍하다고요? 20년 30년을 날 속였다고? 그리고 그 나이쯤 돼서 뭐 아주 뭐 32살에 갑자기 죽은 건 모르겠지만 뭐 한 예를 들어 60대 70대 됐는데 죽었어. 네. 알고 보니 그랬어. 그럼 너무 막 깜찍하지 않아? 저는 90세에 네. 수명이 다 했어. 네. 근데 내 남편이 한 40년을 날 속였어. 그러면 나 인정. 그래. 그 40년의 노력을 내 인정해준다. 그런 제가 마음이 드네요. 읽은 어떤 정치인 자서전을 봤는데 네. 그 정치인의 부친이 아주 그 유명한 교육자였다고 합니다. 네. 근데 부친이 돌아가고 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부친이 혼외자식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엄마가 알게 된 거죠. 네. 근데 그 엄마가 아주 쿨하게 반응하더래요. 진작 말하지 내가 키워줄 걸. 몇십 년을 속였단 말이죠. 근데 뭐 그 엄마가 아주 조심스럽게 자식들이 사실 아버지가 혼외자가 있었다 이러니까 그럼 진작 말하지 내가 키워줄 걸 괜히 그 마음고생만 하고 말이야. 그렇게 했다고 하죠. 이렇게 나이가 좀 더 들면 좀 너그러진 면이 좀 있을 수는 있겠죠. 예, 여튼 그러나 네. 이 책의 한번 설정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저자가 줄리 매츠인데 자기 이제 이 책의 주인공도 줄리예요. 예. 그러니까 저자도 줄리고 주인공도 줄리. 그러니까 자기 일이다 이거였죠. 네. 그래서 뭐 책 제목이 내게 너무 완벽한 남편인데 남편 어디까지 믿으세요? 그리고 또 밑에는 남편이 사라졌을 때 줄리는 자신의 삶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죠. 자, 결국 이렇게 뭐 완벽한 남편인데 남편이 사라지고 남편을 어디까지 믿어야 되느냐. 그 참 이게 이상한 참 일이긴 한데 네. 그 남편의 죽음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예. 남편은 정말 어떻든 다정다감하고 또 자작시가 딱 써가지고 손편지를 건네주기도 하고 유머도 많고 그 주변 사람들에게 인기도 많고 요리책을 쓸 만큼 아주 뭐 요리도 잘하고 맛에 민감하고 파티도 좋아하고 그런데
이 남편이 딱 죽고 나서 알고 보니까 정말 우리의 그 좋았던 결혼 생활을 알고 보니까 위선과 배신이었다. 이걸 알고 나서 이제 주인공이 줄리아라는 주인공이 너무너무 이제 힘들어지고 그 힘들어지고 무너지는 과정 속에서 또 어떻게 이제 다시 새로운 이제 인간관계를 맺게 되고 다시 새로운 삶을 꾸려 나가는지 요것들을 한번 자전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남편이 죽었어요. 네. 자, 예. 그리고 제일 먼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서는 남편이 2000년 밸런타인데이에 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아내 해가지고 그 자작시를 써서 건네주거든요. 당신의 이름, 허기진 내 귀를 채워주는 진수성찬. 당신의 얼굴, 내 눈에 사는 아주 큰 화가를 기쁘게 해주는 팔레트. 당신과 함께하는 삶, 내 마음에 영원히 만족하네. 이런 식으로 뭐 멋지게 말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이름은 내 귀를 채워주는 진수성찬이요. 당신의 얼굴은 내 눈에 사는 내 눈에 팔레트가 되어갖고 그렇게 형형색색 아름답게 칠을 해준다. 그래서 당신과 함께 사는 삶을 얼마나 만족한지 모른다. 라고 2000년 밸런타인데이 때 딱 이렇게 시를 써줄 만큼 다정다감한 남편이 2003년 1월 8일 날 죽었어요. 갑자기 주방 바닥에 큰 대자로 쓰러지는 거죠. 그래서 911에 전화를 막 합니다. 그리고 친구한테 전화하는데 결국 이제 다리에 생긴 혈전이 피떡이 폐에 자리 잡으면서 여러 심정 마비를 일으켜서 바로 사망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주인공 줄리는 43살에 이제 책 표지를 디자인한 디자이너고 남편 헨리는 44살, 한 살 많은데 지금 우마미 있지 않습니까? 우마미. 우마미요? 네. 일본말로 우마미 해가지고 감칠맛. 네. 우리 말 그대로 MSG. MSG. 거기에 관한 책을 이제 쓰고 있었다 이거죠. 남편 헨리는 작가인데 엄마는 한국인이고 이 줄리와 헨리 사이에는 6세 반, 6살 반짜리 딸 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16년간의 결혼 생활이 종말이 된 거죠. 자, 이럴 때 이제 뭐 정말 너무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친구들이 오는데 그 친구 중에는 20대 젊은이 스티브라는 청년도 있었고 이 스티브 청년은 아주 미남이거든요. 남편도 잘생겼지만 그래서 남편이 줄리에게 야, 내가 스티브의 여자친구하고 내가 사귀고 당신은 스티브하고 사귀면 어떨까?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아니 이거는 이야기도 슬슬 던지는데 부인이 좀 이상하지만 아예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말 만큼 낌새는 조금 있었다 이거.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도 좀 나오고 네. 또 이제 뭐 여기 친한 캐시 부부도 여기 와서 이제 슬픈 소식에 동참해 오는데 또 남편 헨리는 캐시의 외모를 엄청나게 미워했거든요. 계속 비판하고 아우 저 여자 너무 좀 보수적이고 마음에 안 들어. 그렇지만 그 캐시의 딸하고 우리 딸이 절친이니까 막 같이 많이 놀았다 이렇게 항상 뭐 이 친지를 초청해가지고 새 전야 만찬하고 항상 파티를 많이 하고 이런 인기가 많았던 이제 부부였죠. 자, 그래서 이제 장례식 이제 열립니다. 장례식 열리는데 이 캐시 남편이 그렇게 별로 안 좋아하던 캐시가 그 남편이 그 미국에서 이제 그 장례식에서 약간 그 시신을 노출하잖아요. 우리는 아예 닫아버리는데 상반신 약간 노출하잖아요. 갑자기 부인도 가만히 있는데 그 상반신을 향해서 막 그냥 울어 제끼는 거예요. 남편 떠나보내 나도 감정을 차지하고 있는데. 근데 이건 한번 곤혹스러운 적이 저도 한번 있긴 있었어요. 그래요? 친구 이제 그 형수님이 돌아가셨는데 막상 딱 영정 사진 보니까 너무 좀 울컥해지는데 남들이 오해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이제 상주가 된 형님이 막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 식구들에게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가 같이 이제 옆 동네 같이 살아가지고 항상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사연 있는 것처럼 울면 안 돼요. 아니 사연도 없는데 그냥 이게 네. 되게 곤혹스러웠죠. 하여튼. 네. 자,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그죠? 남편 떠나보낸 그 부인도 가만히 있는데 왜 갑자기 저기 친구가 이렇게 하냐. 자, 그래가지고 이제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여기는 또 추도식을 또 따로 치르나 봅니다, 교회에서. 한 100명 가까이. 남편이 참 그 작은 타운의 인기인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왔고, 그래서 이제 뭐 이런저런 이제 옛날, 이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잘하잖아요. 16년 전 어느 파티에서 이 사람을 처음 만났고, 쭉 이제 좀 이야기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캐시가 딜런 토마스의 시를 낭독하고 이렇게 이제 행사를 무사히 끝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남편이 죽고 나서 한 달 일에 지나고 나니까 겁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뭐 혼자가 됐다는 게. 그러니까 뭐 미국 같은 경우는 가장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게 배우자와의 사별이 가장 스트레스 지수가 높다고 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그 상실감에서 가장 높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결국 뭐 계획한 인생이 아니고 내가 설계한 인생이 아니다라는 여러 가지 그 생각들. 친구들이 막 음식을 날라도 주는 거죠. 근데 이 와중에 또 아주 친한 친구 애너가 또 하나의 어떤 불행을 들고 들어옵니다. 이혼해야겠다고. 아니, 뭔 소리냐. 알고 보니까 말이야, 우리 남편이 갑자기 휴대폰을 거실에 있다가 방에 들고 와서 통화하더라.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남편의 휴대폰 통화 목록을 딱 봤는데 맨 위 번호로 전화를 딱 했단 말이죠. 띠디딩 하니까 여자가 받더라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남편이 가르치는 학생 중에 한 명이더라는 거예요. 아하. 그리고 몇 달 전에 우리 집에 와서 저녁까지 같이 먹은 제자였다 이거죠. 그 배신감. 그건 좀 그렇다. 네, 그러니 지금 내가 간신히 줄리가 남편을 잃고 참 제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또 친구가 와서 엉엉 울고 곤란하니까 너무 힘들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친한 친구 토마스 남편이 야 토마스 여친 내 사귀고 너 토마스 사귀어보지 않을래? 하여튼 토마스 집에 찾아가는 거예요. 네. 토마스는 조각을 하는 사람인데 이제 뭐 친하고 이랬으니까 그래서 나도 이제 토마스에게 위로를 받고 토마스를 집에 초대해갖고 사실 줄리는 이제 음식을 잘 못했어요. 왜냐면 남편이 다 음식 만드는 거 좋아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음식을 만들어서 이제 대접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소파에 같이 앉았는데 소파에 토마스가 앉고 자기가 바로 옆에 앉았는데 이 이제 허벅지와 허벅지 사이 요 간격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사이에 뭔가 자석 같은 끌림을 느꼈다. 그 허벅지와 허벅지 사이 그 약간의 간격인데 그래서 자기가 급하게 토마스의 손을 움켜잡았는데 이 맥박이 뛰는 오랜만의 감각을 느꼈다. 이 뭔가 첫사랑이 시작될 때 새로운 사랑이 시작될 때의 감각. 이 재밌는 말을 합니다 여기서. 헨리가 죽은 지 한 달이 지났고 나는 성적으로 굶주려 있었다. 이 미국 사람들은 40대 초반만 해도 아주 왕성한가 봅니다. 그래서 토마스하고 뭔가 야릇한 감정이 피어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럴 때 이제 그 남편의 장례식 때 아주 히스테릭하게 울었던 캐시가 찾아와가지고 목사님을 한번 만나보세요. 나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우리 목사님 만나서 한번 위로를 받아보세요.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들어봤지만 그냥 백색 소음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아니, 그 친구랑은 아직 안 간 거예요? 어떤? 야릇한 감정만 야릇한 느끼고? 감정만 느낀 거. 거기서 손은 잡았는데? 네. 거기서 끝내? 네. 아니, 뭘.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요? 가야 돼요? 손 잡아 조금 더 라고 하면 조금 거기서 끝내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여튼 뭐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동네 아쉬워하시네요. 네. 동네 목사님을 만났지만 백색 소음처럼 들리고 아직 영적으로 안 다가오고 그렇죠. 또 쇼핑을 이제 하고 싶다는 게 오히려 그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오히려 물질적으로 막 뭔가를 가지고 싶은 욕구가 채우고 싶고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또 친구가 소개를 해가지고 동네 마사지 치료사에게 마사지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 마사지 받으면 사람이 또 이게 뭔가 더 미치지. 그렇죠. 그래서 그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남편이 지금 아침마다 내 방을 찾아오는 것 같단 말이죠. 지금 느낌이. 남편이 영원히 찾아오는데 내 몸을 영원히니까 들어오지를 못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그 남편이 대신 들어갈 몸이 있으면 좋겠다 이거죠. 우리 사랑과 영혼이요. 사랑과 영혼도 있고 액트도 아니지. 사랑과 영혼이죠. 다시. 사랑과 영혼에 나오지 않습니까? 빙의해가지고. 예. 그래서 들어갈 몸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토마스가 그 몸이 되어주면 어떨까? 토마스란 청년이 우리 남편 헨리 영혼이 들어갈 몸이 되어주면 어떨까 하는 망상을 하는데 그거를 마사지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마사지사가 그 참 대체 굿 아이디어. 명분이 필요한 거예요, 명분. 토마스랑 잘 명분. 아니, 그 남편 바람핀 얘기 할 줄 알았더니 자기가 이렇게 벌써 달아올랐어. 아니, 여기는 바람핀 건 아니죠. 이제는. 뭐 그렇긴 하죠. 그래서 이제 토마스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헨리가 지금 매일 아침 나를 찾아와. 헨리가 나와 함께 있을 몸을 필요로 해. 헨리도 토마스 너를 좋아했고 너를 믿고 있으니 너에게 부탁하고 싶다. 너가 헨리 대신 헨리의 영혼이 들어갈 몸이 되어줘. 라고 말을 합니다. 토마스인데 여자친구 있지 않아요? 여친이 있다가 지금은 좀 약간 없는 상태예요. 알겠습니다. 사실 좀 그 말을 하고 나서 좀 기다린단 말이죠. 과연 어떻게 될까.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헨리하고 결혼하고 나서 헨리가 넌 너무 분노가 심하고 감정 통제를 못한다. 그래서 넌 우울증 약을 먹어야 돼. 이래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약을 먹어왔거든요. 결혼생활 내내.
근데 이제 토마스하고 뭔가 지금 잠자리를 하고 싶어요. 그럴 때 내가 진짜 좀 뭔가를 느끼고 싶도록 약을 끊고 싶었던 끊고 싶다는 욕망이 든 거예요. 이제 약을 자꾸 먹지 말고 내가 진짜 이 사람하고는 약을 안 먹고 이제 이 사람을 좀 느끼고 싶다. 그래서 약을 안 먹었단 말이죠. 근데 약을 안 먹고 나면 이제 우울과 불안이 찾아오리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차분하더란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며칠 지금까지 내가 이유 없이 느꼈던 불안과 우울의 원인은 알고 보니 내 죽은 남편 헨리 때문이었구나. 헨리가 없으니까 오히려 지금 차분함을 내 마음은 오히려 차분해지구나 라고 이제 약간 느끼게 돼요. 자, 그 상태에서 이제 토마스 집에 가서 키스를 하고 며칠 뒤에 이제 실행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이메일을 서로 교환합니다. 그래서 아이는 친구 집에 보내고 이제 토마스를 우리 집 거실에 초대를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뭐 거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메일 편지를 주고받게 되고 그 다음에 시내 파티에도 이제 토마스하고 공식적으로 같이 참석하게 됩니다. 공식적으로. 자, 그 와중에 이제 아까 이혼하겠다는 애는 계속 이제 울면서 남편하고 일이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남일은 또 우리가 조언을 잘해주잖아요. 그 남편 보고 당장 나가라 그래라 이렇게 해가지고 해결을 하게 되고 친구가 참 많아요. 이 주인공 줄리가 영국에 사는 친구가 이제 위로해준다고 다가오면서 너 토마스하고 관계 좀 너무 성급해 보인다. 거기는 20대 젊은이고 지금 네가 지금 그 토마스에 빠진 건 좀 충동적이고 성급하다. 조금 속도 조절을 해라.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좁은 동네잖아요. 그러니까 비밀이 오래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얼마 안 가가지고 다 소문 나겠지 뭐. 그러니까 토마스가 더 이상 관계를 갖지 말아요라고 이제 말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뭔가 당신한테 잘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뭔가 지금 내가 토마스가 아니면 토마스가 왜? 왜냐하면 내가 지금 그래도 친구의 부인인데 친구가 죽은 지 한 달 조금 넘어가고 내가 이 친구 부인과 관계를 가지게 되고 그게 동네 좀 파티도 나가고 이게 좀 사람들한테는 아이고 저놈이 지금 뭐 그럴 수 있겠네. 사별한 저기 돌싱녀를 저거 완전 지성적인 어떤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거죠. 그리고 다른 친구 일에나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토마스가 젊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줄리 너가 또 다른 자기 몰두형의 예술가와 엮이는 게 걱정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헨리도 그렇고 지금 이 토마스도 그렇고 이게 뭔가 예술을 하고 싶은 사람들인 거예요. 헨리는 본래 결혼하기 전에는 좀 상업적인 대본 작가 일을 하고 있었는데 나는 예술을 하고 싶어 해가지고 결혼하고 나서 나 진짜 내 예술을 할 수 있게 너가 좀 지원해줘 이렇게 결혼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줄리가 다 이제 돈도 더 월급 많이 벌고 가사 일도 더 많이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 토마스도 똑같은 타입의 예술가다. 너는 맨날 뒷바라지만 하다가 인생 다 보낼 거냐. 그 와중에 이제 뭐 유럽으로 놀러 가게 됩니다. 토마스하고 일도 불편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탈리아 가서 친구도 만나고 하다가 이제 다시 동네 토마스에게 와가지고 이제 다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 왜 그러냐. 이러니까 토마스가 오히려 폭탄선을 하는 거예요. 줄리, 당신이 헨리에 관해서 좀 뭔가 감정이 좀 지금 죄책감이나 여러 가지 이상한 감정이 있다면 그거 느낄 필요 하나도 없다고. 헨리는 캘리포니아에 여자가 본래 있어 라고 폭탄선을 하는 비밀을 폭로해버리는 아니 그러니까 자기는 당신 둘이가 그 문제를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지금 이야기하다 보니까 당신은 아무것도 몰랐구나. 그래서 이 여자 재밌는 말을 해요. 토마스, 앞으로 내가 지금 이제 무척 어두운 어떤 것들을 발견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맞아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토마스가 맞다고 고개를 끄덕거리거든요. 이제 남편에 관한 뭔가 어두운 것들이 이제 하나씩 드러나는 거죠. 네. 다음날 친구 에밀리에게 전화해서 물어봅니다. 야, 우리 남편 혹시 뭔가 있지 않았어? 하니까 한참 망설이다가 상대는 캐시였어. 라고 말하죠. 그 바로 폴던. 장례식. 아니 그러니까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나만 빼고? 다 알고 있었던 건 아니고 헨리가 이제 죽은 다음날 아침에 헨리 컴퓨터에 뭐 여러 가지 자료를 정리하다가 친구들이 모였는데 헨리하고 캐시 사이에 오고 간 이메일들을 전부 다 발견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이렇게 알게 됐다 이거죠. 그래서 캐시를 불러가지고 야 이메일 다 없애라고 했다는 거죠. 자,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지금까지 캐시가 내한테 뭐 교회를 같이 가자 뭐 음식을 갖다 주고 이런 게 너무 위선적으로 느껴지고 세상을 떠난 내 남자와 가장 오랫동안 바람 피운 여자 집에 지금 내 딸이 있다니 내 딸을 빨리 데리고 와야겠다. 캐시네 집에 왔겠구나. 네. 그리고 총은 너무 자비로우니 칼로 그녀를 베고 자르고 싶었다. 헨리는 죽일 수 없었다. 그는 편리하게도 이미 죽어버렸으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죽었으니까 죽일 수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쫙 이제 비밀을 이제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둘이가 비밀리에 바람을 피우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런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어디 대화도 나누고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캐시에게 달려가가지고 당신 나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없냐고 바람 피운 이야기 듣고 싶다. 그러니까 캐시가 하는 말은 당신 남편은 나를 사랑하지 않았고 당신만을 사랑했어요. 라고만 말해줍니다. 이게 답이 되나요? 당신 남편은 나를 절대 사랑하지 않았고 당신만을 사랑했어요. 라고 대답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집으로 오니까 내 16년의 결혼 생활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라고 이제 내 결혼 생활은 죽어버렸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며칠 뒤에 캐시 남편이 전화가 와요. 그냥 이 일 비밀로 합시다. 우리 애들끼리 친구잖아요. 우리 비밀로 합시다. 네네네. 그러니까 줄리는 발끈하는 거죠. 난 더 이상 거짓말하기 싫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지 친구들 사이에도. 과연 이게 어떻게 이걸 해야 되느냐. 뭐 비밀로 하니 아니니 해도 다 소문은 다 나버렸고. 그래서 결국 이제 뭐 캐시는 깊이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미국 사회 같은 경우도 예전에 저희 그때 그 미국 사회관에서 일당백 팬분 쓰신 책 같은 데 보면 그 미국 사회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학교에 방문했는데 학부모들끼리 눈이 맞아갖고 이혼하고 자기들끼리 커플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그 미국 사회에서 그렇게 왕따를 시킨다는 거예요. 에이 나쁜 것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서도 작은 동네잖아요. 네. 캐시는 이제 천하의 나쁜 그 사람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서쪽에 뭐 캘리포니아, 뭐 해안가, 뭐 LA 뭐 이런 데는 조금 분위기가 다를지 몰라도 미국 중부, 뭐 동부 네. 쪽은 굉장히 또 보수적이고 네. 오히려 그 뭐 가족에 대한 이거 깨는 사람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보는 시선도 사실 또 있더라고요. 네. 오히려. 네. 네, 굉장히 좀 다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헨리의 정신과에서를 한번 만나러 갑니다. 헨리가 상담하러 갔던. 그 정신과에서 한마디 해주는 거예요. 사실 헨리는 자기의 성 인격 장애라는 거예요. 자기의 성 인격 장애. 인격 네. 일종의 장애. 나르시시스트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 사람이 사교적이고 카리스마 있고 그 인기가 많잖아요. 이 사람의 내면은 자기 혐오로 가득한다 이거죠. 헨리가 예, 불통, 독단, 야망에 나온 그 막 그 흔히 말하는 리더가 되는 그런 단절형 인간들 이런 특징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외로움을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파티를 좋아하는 거예요. 외로우면 자기 그 내면에 감춘 그 형편없는 자아를 마주하는 게 너무나 힘드니까 그래서 끝없이 많은 친구를 원하고 끝없이 많은 섹스 파트너를 원하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성공적인 경력은 커리어를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잖아요. 딱 전형적인 헨리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 헨리 같은 경우가 이제 항상 그 애정에 굶주려 있고 감정 기복도 심하고 현실을 왜곡하는 경향도 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시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헨리 같은 사람은 항상 숭배자를 원하는데 캐시는 헨리를 완전 숭배해 주는 사람이고 또 캐시 같은 경우도 좀 비슷한 정신적 여러 가지 좀 결핍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헨리는 자기에게 끊임없이 관심을 주는 사랑의 대상이 되고 그러니까 둘이가 딱 쿵짝에 맞아 떨어졌으니까 캐시와 헨리가 서로를 또 잘 찾아내거든요. 이 서로 그러니까 꾼들끼리 서로 딱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그 이야기를 듣고 나오니까 헨리에 대한 연민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유 이 사람이 그렇게 카리스마 있고 다정다감하고 사람들 인기 많았던 게 알고 보니까 자기 내면 속에 그 아주 외로운 진짜 힘든 꼬마가 숨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근데 그 이후로 헨리 컴퓨터에 메일 그리고 여러 가지 일기, 메모, 편지 등을 요게 서효진 씨가 아까 말씀드린 2000대 초반이니까 그때는 CD가 있었잖아요. CD로 CD에 담아가지고 이제 출력을 하러 갑니다. 출력이 막 이따만하게 되는 거죠. 자, 그걸 이제 읽기 시작하는데 한마디로 남성적 판타지가 가득한 헨리 밀러의 소설, 그 남의 기선 북의 기선 보면 아주 야한 거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런 읽음 같은 충격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주인공이 이제. 그러면서 이런 느낌이 들어요. 나는 당신이 남긴 커다란 똥덩어리를 떠안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이제 큰 스트레스를 받을 땐 역시 맛있는 사과 먹으면서 스트레스 풀어야죠. 네. 그리고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 어디가 아파요? 위가 아파요. 속이 쓰리죠. 네, 위가 콕콕 쑤실 때는 또 양배추 스틱 그렇습니다. 이거 먹으면 쫙 가라앉습니다. 네. 그리고 뭔가 허할 때는 또 툭불 등심 한번 싹 거먹으면 소선당 한우인가요? 네, 소선당한으로 그냥 네. 속이 또 기름기 쫙 한번 채워지거든요. 네. 코팅 되거든요. 네, 바람 피는 남자한테 홍삼은 또 안 주고 싶네요. 그것만큼은 안 주고 싶어. 홍삼. 네, 은하수팜에는 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은하수팜에 있는 다양한 우리 농산물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 맞아요. 자기를 위해서, 네. for self, 네, for myself, 네, 나를 위한 툭불 등심, 홍삼, 그리고 양배추즙, 사과즙, 또 토마토즙도 토마토즙도 있고요. 있고 다 있습니다. 네네. 네, 아름다운 우리 농산물로 여러분의 몸을 잘 가꾸시고 여러분 몸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어떤 투자보다도 더 수익률이 좋은 게 자기에게 투자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좋은 거 먹고 예뻐지고 건강해지면 바람 필 수 있을까요? 진짜. 네, 내겐 너무 완벽한 우리 지선. 네. 그런 또 환상 한번 책이 꿈꿔봅니다. 자, 이메일 조심하시고요. 네. 카카오톡 잘 지우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은하수팜으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은하수팜 검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완전히 막 그 똥덩어리 받았어요. 똥덩어리 받아가지고 이 분노와 충격을, 공포를 그 대학실 친구에게 통화하면서 막 말하니까 친구가 딱 한마디 하는 거죠. 그 너 남편이 니를 가스라이팅 했네. 16년간 가스라이팅 했네. 그래서 자꾸 약을 먹으라 하고요. 뭐 했구나. 내 남편이. 근데 만약에 그런 똥덩어리가 오면 그냥 버리는 게 속 편하지 않을까? 모르고. 와, 근데 시간이 필요할 것 같긴 해요. 그래요? 만약에 그런 똥덩어리가 왔어. 네, 뭔가 큰 게 있는 것 같아. 볼 거예요? 볼 거예요. 그 고통이 나에게 어마어마하게 크고 내가 그걸 누구한테 쏟을 대상도 없는데도. 저 같은 경우에는 모르는 채로 제가 상상하는 게 점점 더 커져서 저를 괴롭히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보고 직면해서 뚫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네요. 네. 아니,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죠. 뭐 그쵸. 사람마다 다 극복하는 방법은 다르니까. 안 보실 것 같다 이거죠? 그거 볼 시간에 딴 여자. 절레절레. 정상생활 힘들죠? 네. 자, 근데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막 온갖 신경이 거기 다 쏠리다 보니까 밥도 안 넘어가고 초췌해져 있는데 그 와중에 다시 한번 이메일 이런 걸 검토를 해보니까 남편이 똑같은 시각에 똑같은 밸런타인 메시지를, 아주 야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 차마 말로 못 해드리겠는데 그거를 캐시뿐 아니라 또 내 친구의 친구인 맨디에게 동시에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같이 복부대가 같이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캐시하고는 한바탕 했잖아요. 이제 그 맨디라는 친구에 또 전화했어요.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우리 남편과 관계를 가졌나요? 라고 물어요. 아니에요. 침대에 함께 누운 적은 있지만 섹스는 하지 않았어요. 라고 답해요. 함께 누운 적은 있지만 섹스는 하지 않았어요. 유사 행위는 했나 보다. 정말.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 안 했다. 자, 그런 다음에 또 이제 캘리포니아에 뜨개질하는 이혼녀 크리스틴에게서 전화 메시지가 오고 탁 오고입니다. 그러면서 이 크리스틴은 아니 그 당신 남편 헬리가 자기가 유부남이지만 오픈 메리지였다고 말했다. 오픈 메리지는 우리는 결혼했지만 서로 성적인 이런 거 다 허용해 준다. 네. 그래서 사실 좀 했다 이렇게 나온 거죠. 자, 그러니까 갑자기 주인공도 줄리도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기가 예전에 아이가 있는 기혼남하고 그 약간 관계를 가진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약간 연애를 했던 거죠. 그런데 그 남자의 부인에게서 편지가 한 통 왔어요. 그 편지를 딱 열어봤는데 그 봉투 안에 카드가 하나 들어있어요. 검은 하트가 잉크로 그려져 있어요. 죽음을 뜻하는지. 그리고 더듬이와 다리가 보존된 바퀴벌레 사체가 풀로 딱 붙여져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너는 바퀴벌레 같은. 그리고 욕이 막 들어있고 암캐, 비열한 잡, 뭐 이런 식으로. 갑자기 이제 그게 갑자기 떠오르는 거죠. 자기도. 그러면서 크리스틴 그 이야기 하는 거죠. 캘리포니아의 불륜녀 크리스틴은 아유, 당신이 너무 불쌍해요. 헨리가 참 그 가련한 인생에서 저지른 선택의 결과를 당신이 처리하고 있다니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내가 그런 지저분한 난장판에 한몫을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어떡하겠어요. 자기는 오픈 메리지를 해서 자기도 그때 너무 힘든 상황에서 그냥 했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런 다음에 또 헨리가 체육관에서 만난 여자 엘렌하고 또 통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그 여자들에게 확인해갖고 메일을 보내갖고 너 나한테 할 말 없느냐. 내 전화번호 여기다 전화다오. 이렇게 하니까 하나씩 전화가 걸려오는 거죠. 그래서 엘렌은 울면서 이제 용서를 구하는 거죠. 딱 2번 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아르헨티나 여자 알리시아에게도 이메일 보내니까 아니 우리가 와, 맞네요. 관계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딱 한 명의 여자가 남아요. 엘리아나라는 여자가 남아요. 네. 근데 그 여자는 자기가 본 기억이 나요.
토마스 아까 말한 토마스의 여자친구 린지가 있었는데 그 생일 파티에서 그 여자를 봤던 기억이 나요. 엘리아나라는 여자. 근데 그때 헨리가 그 여자를 보자마자 자기에게 저 여자를 나는 작가 보조 어시스턴트로 채용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이 여자는 나의 영적 안내인 같아. 이런 느낌을 하면서. 그래서 막 자기가 반대해가지고 결국 이제 채용이 안 됐는데. 결국 만났구나. 네. 근데 결국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결국 이제 이 자기 일을 도와주는 헨리 친구 매슈가 사실 헨리는 내 어릴 때부터 친구지만 헨리는 항상 그 인생에 뭔가 결핍돼 있었다. 그 대학 시절에는 뭐 약에 완전 빠져 있었고 그때 이 사람들이 나이가 59년 60년생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을 이제 한 70년대 말 80년대 초반에 다녔는데 그러니까 좀 그때만 해도 약을 많이 했나 봐요. 마약을. 그리고 대학 때 마약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음주로 넘어갔다. 술. 그 다음에 간통으로 넘어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항상 중독. 자기 파괴를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항상 리스크가 있는 걸 추구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좀 저도 본 것 같아요. 있어요. 예. 계속해서 대상이 바뀌는데 그게 중독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좀 했다가 또 바뀌고. 근데 자기 생산적이면 그 중독이 괜찮은데 이 자기 파괴적으로 끊임없이 가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근데 엘리아나는 이제 전화를 딱 통화를 하면서 요 며칠 동안 나는 당신의 존재를 강하게 느꼈어요. 전화가 올 거라는 걸 예상했어요. 뭔가 영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엘리아나가 이제 흔히 말하는 미국 사회에서 뉴 에이지 운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영적인 운동 있잖아요. 네네네. 70년대인가요? 60, 70년대. 네. 그러니까 기독교라든지 과학 문명 이런 걸 부정하고 좀 동양적 사상에 대한 그 뉴 에이지 운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기는 헨리하고 만났을 때 나는 도덕적 문제 나는 판단 안 합니다. 나는 관습의 속박에서 벗어난 사람이다라고 자기는 소개를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엘리아나하고 주고받은 메일을 보는데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우리가 함께 가는 영성의 길에서 우리 긴 발견에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뭐 재밌는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줄리가 딱 그런 걸 읽으면서 무슨 생각 드냐면 이런 똥덩어리 파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우리 치면 똥물 튀는 소리 하고 있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똥덩어리 파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이런 헛소리를 자기들 뭐 영혼의 교류를 한다고 하냐라고 하는데 근데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거예요. 근데 헨리가 인생 막바지에 죽기 직전에 좀 뭔가 마음이 변한 거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제 여자들 계속 여자들 이 여자 저 여자 하다가 이 엘리아나라는 좀 뉴에이지 운동가한테서 마침내 정착을 한 거 아닌가. 이 여자한테는 뭔가 따뜻하고 자기를 진짜 진지하게 들어주고 그래서 헨리 편지에 보면 엘리아나를 자기의 남편으로 설정을 해요. 나의 새 남편이요. 마치 나의 어떤 자기가 여자가 되고 자 그러다 보니까 그 편지 다시 읽어보니까 진짜 좀 그런 게 느껴지니까 엘리아나에 대해서는 반발심이 누그러지는 거예요 오히려. 엘리아나하고는 뭔가 기분 나쁘지만 친구가 좀 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참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결국 뭐 여러 가지 이런 이제 남편의 불륜의 흔적들, 불륜의 애인들을 과거를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급적으로 되짚어 가면서 여러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토마스에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 친구로 지내자. 친구로 이제 아예 이제 완전히 끝내자. 친구로 끝내기를 원하고 뭐 사람들이 너보고 막 나를 이용한다고 비난하지만 그런 거 아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요 몇 달 사이에 참 슬픈 일도 많이 겪고 상실감 많이 느꼈지만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지난 몇 달 일을 우리 더 잘 이해하게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오히려 참 어른스럽게 말해주는 거예요 줄리가 토마스하고. 그러니까 아주 성숙한 게 된 거죠. 처음에는 이제 뭐 토마스하고 그죠 좀 뭐라고 합니까 남편을 대신해서 섹스를 하자라고 네네. 갔다가 또 토마스하고 뭔가 약간 미묘한 게 느껴지고 그 세대 차이가 느껴지니까 또 사람들의 시선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뭐 토마스도 좀 우리 관계는 이제 하지 말아요 이렇게 하다가 또 토마스가 캘리포니아에 여자가 있다 이런 폭탄선을 하고 이러면서 서로 좀 많이 어색해졌는데 그냥 우리 친구로 끝내고 너하고 나하고 지난 몇 달 시간이 앞으로 우리 참 더 잘 이해하게 될 거야 라고 참 어른스럽게 말해주는 것 같아요. 이 마치 우리 그 무라카미 하루키 상실의 시대 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그 주인공 와타나베가 나오잖아요. 그 와타나베가 그것도 그렇네요. 와타나베가 자기 남자친구 있고 나오코하고 3명이 있었는데 친구가 자살을 하게 되고 나오코가 방황하게 되고 그 와타나베가 나오코를 항상 좀 돌봐주려 했는데 나오코가 사라지게 되고 그 나오코가 결국 목숨을 끊지 않습니까? 근데 그 와타나베가 결국 거기서 헤어나게 되는 게 그 슬픔에서 그 나오코를 돌봐주던 19살 연상의 돌싱녀 그 레이코하고 관계를 가진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관계를 가지면서 결국 거기서 이제 뭔가 한 시대를 정리하고 미돌이라는 자기 이제 새로운 여자 애인에게 희망을 바라보면서 그걸로 상실의 시대가 끝나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이 책이 예, 제가 이제 이 책을 읽다 보면 상실의 시대에서도 여기서는 이제 그게 바뀌어 있지만 남자 여자가 바뀌어 있지만 어떻든 연상 연하의 사람과 관계를 하고 이걸 통해서 오히려 지금까지 어떤 피리오드를 찍는다고 해야 될까? 지금까지 어떤 여러 혼란과 여러 가지 과거의 피리오드를 찍고 새로운 어떤 길로 나아가게 되는 그 계기를 삼을 때 이런 상당히 차이가 나는 연상녀, 연하남 하고 이런 것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책이 좀 재미있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아, 근데 저는 뭔 책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내가 결혼했다는 기존의 어떤 그 독점적이면서 배타적인 그 결혼 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축구에 비유하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비유하면서 또 새로운 결혼의 형태 혹은 뭐 인간관계 형태에 있음을 알리는 뭐 그런 내용이 이제 크게 보면 이제 어떤 이 책의 주 내용이잖아요. 이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네. 그래서 완벽하고 최고의 어떤 부부 생활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게 과거가 이제 그 깨진 걸 알게 되고 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되니까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부인 줄리가? 예, 줄리가 시작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게 이제 여러 사람이 나오게 되는 거죠. 온라인 데이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태어나서 2003년 이제 10월부터 2004년 쭉 이제 사실 남편이 했던 거를 어떻게 보면 미르진까지는 아닌데 이제 새롭게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토마스와 관계 끝내고 네. 그래서 이제 리치라는 남자를 만나고 옥스퍼드 졸업생 엘리엇도 만나고 데니엘도 만나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어떤 이제 경험들 시간들 뭐 온갖 사람들 다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어떤 도덕률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의 고정관념 같은데 갇혀 살던 어떤 여성이 그렇습니다. 남편의 놀라운 그 사생활을 발견하고 거기에 충격을 받고 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혹은 뭐 새로운 도덕적인 네. 기준을 가진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스토리인 거예요? 그렇죠. 아, 예. 그래요? 그래서 뭐 이제 그런 어떤 또 이제 성적 오디세이 그리고 그 와중에서 겪게 되는 딸과 새로운 남자와의 이야기들. 그래서 아주 여기 재밌는 이야기 하는데 3개월 법칙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3개월 법칙. 네. 그게 뭐냐면 데이트 상대를 집으로 데려가 아이를 만나게 하기 전에 3개월 동안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가 있는 돌싱남 돌싱녀의 경우에 데이트 상대를 집으로 데려가서 아이를 만나게 하기 전에는 반드시 3개월 동안은 왜냐하면 사람은 인격의 어두운 면을 3개월 이상 감추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처음에 잘해주고 해도 3개월 이상 그거를 감출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기가 평범해 보이지만 비열한 성격이 있으면 반드시 3개월 안에 노출되고 또 정말 도끼 살인마 같은 경우도 3개월 안에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3개월 기다리기 전에 성급하게 남자를 집에 데려가면 당신 딸은 그 남자에게 정이 들거나 싫어할 것이고 그리고 나면 새로운 남자 소개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법칙 아주 재밌더라고요. 네. 아주 실용적일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 내용의 책인 거군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생활을 통해 가지고 이제 네. 성숙한 사랑을 하게 된 남자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우리가 흔히 하는 말입니다만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려면 그리고 우리가 함께 앞으로 나아가려면 당신은 이미 죽은 그를 용서해야 된다고.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용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해한 사람들이 있다. 당신의 죽은 남편 헨리라든지 그 헨리와 오랫동안 바람을 피운 캐시는 유해한 사람들이다. 유해하다. 그런 사람들은 단절형 사람들이니까 항상 자기 내면에 그 채우지 않는 욕망을 위해서 남들을 어떻게 보면 이용한 사람들이다 이거죠. 그래 그런 사람들을 식별하는 법을 배웠으면 그것으로 당신도 충분한 교훈을 얻은 것이고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당신도 이제 헨리도 캐시도 다 불완전한 인간이라고 진심으로 연민을 느끼는 그런 순간이 올 거다. 그러니까 너무 단정적으로 예를 들어 그 사람을 규정해 버리면 우리는 나아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위라는 아주 새로운 이제 일종의 파트너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는 또 결혼 안 하고 동거 파트너 해도 의료보험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 동거 파트너니까 해달라 이러면 네네네. 협상을 하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그때는 또 헨리가 죽일 만큼 미웠지만 헨리하고 함께한 내 인생에도 간직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었구나. 결국 헨리가 어떻게 보면 불쌍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너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삶의 의미를 놓쳐버렸구나. 결국 인간이 결국 죽고 나서 그 사람의 삶의 의미는 규정되는데 자기만을 위해 살아간 사람은 결국 지나고 나서 사람들에게 상처만 남긴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과연 그것은 제대로 산 인생인가? 그 미국에 뭐 에머슨이 항상 하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 인간의 삶의 의미는 당신이 죽었을 때 당신이 태어나기 전보다 좀 더 나은 삶을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기여를 했다면 그것은 당신의 삶의 의미가 있다. 그 에머슨의 말 같은 이야기 같습니다. 그래서 네. 바로 그런 이 여러 가지 그 완벽한 줄 알았던 남편이 내게 너무 완벽한 남편이 알고 보니까 완전히 똥물을 튀긴 남편이었고 똥덩어리를 줬지만 그 똥덩어리 속을 헤치고 나오면서 또 다른 또 인간의 관계랄까 새로운 어떤 그 삶의 어떤 본질을 깨우치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 오히려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뭐 상당히 또 읽어보다 보면 상당히 좀 뭐 재미있게 다가옵니다. 네. 아주 뭐 구체적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앞에 책에서도 네. 그렇고 뒤에 책도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너무 좀 기존의 고정관념 내지는 뭐 도덕적인 혹은 사회적으로 우리가 늘 얘기했던 것들에 네. 너무 얽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네. 그런 문제 제기를 해주는 책들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랑을 지키려면 가정을 지키려면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아야 된다. 속는 척 해야 된다. 이런 거 아닌가? 그런 메시지가 또 있군요. 저는 네. 다른 메시지를 좀 봤습니다. 뭐죠? 이게 배신당했을 때 네. 치유하는 그 치유, 마음을 네. 좀 너무 이 사람을 향해서 복수하는 마음에 나를 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도 자기를 같이- 상할 수 있죠.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또 다른 식으로 내가 해석을 하면서 네. 그 사랑을 믿던지 그리고 다시 또 사랑을 찾던지 그런 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네요. 자, 하여튼 내겐 너무 완벽한 남편을 보면서 저는 내겐 너무 완벽한 커피가 또 생각이 나네요. 예. 커피는 진짜 1kg 커피입니다. 네, 완벽한. 커피죠. 특히 그 지금 지선 씨가 물에 타먹고 있는 아르테미스, 네, 아르테미스는 올 여름에 참 유용하게 쓰일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진짜 커피를 잘 안 마시는데 네. 이 아르테미스는 향이 너무 좋고 네. 그리고 너무 간편하니까 맞습니다. 저도 자꾸만 마시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찬물에 그냥 섞어버리면 됩니다. 얼음물에 섞어도 잘 그냥 이 녹고. 500에 하나 탁 네, 타면 정말 맞습니다. 맛있고 네. 2개 타면 좀 진하고.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밤에 잠 못 주무신 분들 위한 디카페인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언제든 아이스 아메리카노 편하게 타 드실 수 있는 바로 이 아르테미스 커피. 여기에도 이제 원두가 또 다양하게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르테미스 케냐도 있고 뭐 다양한 루안다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의 취향에 맞게 너무 요즘은 저 커피숍 가서 그냥 뭐 2,000원, 3,000원, 5,000원 뭐 이런 커피들 그냥 막 드시는데 그럴 네. 필요 없이 바로 요 물병 하나 생수병 이거 해봐야 한 200원 하거든요. 냉장고에 탁 넣어놨다가 시원하게 넣어놨다가 네. 아니면 반쯤 얼리세요. 너무 좋다. 네, 네. 살짝 얼리서 그거를 여기다가 시원하게 해먹으면 진짜 네. 맛있습니다. 네. 근데 반 얼리기가 너무 어려울 수 있잖아요. 이건 팁을 제가 하나 드리자면 반쯤 먹은 병을 얼리는 얼릴까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약간 또 찌그려서 얼리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딱 찌그려서 얼렸지. 네. 그다음에 이제 꺼내죠. 그러면 거기다 이제 물을 부어요. 찬물을 이렇게 부으면 약간 얼음 막 녹으면서 이제 원형을 찾거든요. 거기다가 아르테미스 딱 넣죠. 그리고 이제 출근하면서 이제 들고 나가는 겁니다. 야, 그럼 얼음이 약간 흔들리면서 같이 이렇게 되는 느낌 그거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그럼 그냥 진짜 한 오전 내내 먹을 수 있는 아메리카노가 완성이 됩니다. 야, 이 정도까지 팁도 주셨고 네. 우리 일당백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1kg 커피 안 마시고 딴 커피 마신다 그건 바람이죠? 그거는 외도 심각한 그건 외도. 진짜 치유 안 되죠? 그거는 우리한테 준 상처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불륜입니까? 네, 커피도 네. 정조를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아내가 결혼했다. 네. 그리고 내겐 너무 완벽한 남편 네. 요 두 책을 소개해 드렸는데 아내가 결혼했다 이제 워낙 우리나라 베스트셀러 책이기도 하고요. 네. 이 내겐 너무 완벽한 남편은 아마 미국에서 꽤 크게 성공한 책인 모양이에요. 네, 맞습니다. 예,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라고 되어 있네요. 네, 그러네요. 그래서 줄리 매치의 충격적인 데뷔작이라는 설명이 붙은 내겐 너무 완벽한 남편. 여러분도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혹은 남편 혹은 아내 뭐 있으실 가능성이 좀 높을 텐데 과연 내 남편과 내 아내는 아니면
내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는 정말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믿고 있을 그런 사람인가 한번 의심도 해보시고 아이, 씨앗을 심어 사람 마음에.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과연 난 어떻게 할 건가 그건 정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믿음 그런 것만 갖고 계시지 마시고요. 네. 예. 어떻게 뭐 우리 정관님께서는 네. 뭐 요 책 관련돼서 또 네. 주실 말씀이 끝에 또 있을까요? 아니요, 뭐 결국 뭐 이 책을 보면 근데 결국 뭐 항상 주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아내가 사랑했다도 그렇고 내겐 너무 완벽한 남편도 아내가 결혼했다. 다시 예. 아내가 결혼했다도 그렇고 예. 내겐 너무 완벽한 남편도 그렇고 결국 주제가 결국 복수보다는 네. 용서, 음. 질투보다는 아량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결국은 좀 평화가 나오지 않을까. 그죠? 결국 우리 싸움해가지고 서로 파국으로 막 그냥 돌잔치 때 사진 뿌려가지고 망쳐버릴 거야 보다는 그냥 우리 뉴질랜드 가서 1층 2층 살아가지고 공존하자. 공존이죠. 네. 그리고 내게 너무 완벽한 남편도 결국 마지막에 그 자기 파트너인 유일이 하는 말이 힘들겠지만 용서를 해야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이해와 아량으로 우리 평화를 향해서 나아가자. 그게 당신을 살리는 길이다. 뭐 이런 것들이 또 그렇죠.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정박님이 말씀하신 게 가능한 마을을 우리 정프로님이 나중에 만드신다고 하셨어요. 그 마을은 평화만이 네. 존재합니다. 맞아요. 서로 사랑하고 네. 질투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러브 빌리지 네. 우리 버섯 마을이었죠 아마. 네. 머시룸 빌리지입니까? 네. 사랑 공동체. 사랑 공동체. 네. 그래서 제가 너무 나이 들기 전에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실 겁니까? 네네. 모두 사랑할 자신 있으시고요. 네, 사랑이 넘치는 러브 빌리지에 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책 소개를 좀 해드리고요. 오늘 소개해드리지 못한 이녹 아든이라는 책은 좀 네. 굉장히 궁금한데 네, 또 오늘 한번 네. 다음 기회에 한번 소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책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그런 책들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